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과정의 이상심리 강의를 맡은 진미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상행동에 대한 분류와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행동에 대한 분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류가 되고 이것들에 대한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평가를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행동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류 작업은 복잡한 현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분류가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행동에 대한 분류도 마찬가지로 이상행동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현상을 조금은 더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이해하기 쉬운 과정으로 정리하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 작업의 이런 방향들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연구 대상이 되는 특정한 현상들을 공통점이나 그 증상에 대한 유사점들을 가지고 집단화하여서 이제 분류를 먼저 하겠죠. 그 후에 진단적인 현상의 원인이나 통제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분류 작업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행동의 분류의 필요성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인간이 나타내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매우 다양하고 개인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개인에게서는 어떤 다양한 반응성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드러내고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독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양하고 독특한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유사한 특성에 의해서 분류하는 작업이 우리는 필요하겠죠. 정신장애 진단 분류에 대해서 그렇다면 장단점을 조금 살펴본 후 그럼 이러한 정신장애를 나누는 분류하는 기준에는 문제점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에 대한 장단점을 좀 살펴본다면요.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이상행동과 심리적인 장애를 분류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분류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골든버그는 정신장애 분류를 통해서 이러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유용성과 효과성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진단 분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적 연구, 원인과 이해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명확한 진단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류가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면서 과학계의 필수적인 분류의 5가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류의 장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류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 진단 분류가 필요하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류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나 종사자들이 일관성 있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좀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조금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내담자가 상담실에 내원을 하거나 정신과에 내원을 했을 때 그 환자가 드러내는 어떤 증상적인 발현들이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명확하게 일관적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조금은 환자에 대한 상태를 더욱더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나 임상가에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혼란과 모호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진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치료적으로도 집중적이고 그런 부분의 효과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이론들이 잘 개발되기 위해서 어떠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장애를 지닌 환자 간의 유사성들, 또 환자 간의 어떤 개별적인 반응에 대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예상하고 장애의 진행 과정을 예측하는 것은
분류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만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 간의 치료 효과를 조금 예상할 수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가 적절하고 이런 개입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진단을 통해서 환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유실되고 환자의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고유한 어떤 심리적인 역동과 이런 것들을 살피기 이전에 분류되어진 진단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고유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 개념에 환자는 낙인되어지고 꼬리표를 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DHD가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죠. 아이들이 충동적이고 행동에 대해서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모두 다 ADH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단명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 아이의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아이가 나타내고 있는 다양한 반응들을 그것들이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아, ADHD라서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반응에 있어서는 환자에 대해서 낙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에 대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예후나 치료 효과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들이 발현되게 될 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인되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 분류의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신장애 진단 분류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범주화를 기반으로 두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범주화의 기반에서는 정신행동이나 정신병적 행동 간의 차이는 종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도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행동과 정신병적인 부분들이 다양한 종류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극의 차이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심하고 덜한지에 대한 범주화에 대한 기반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범주로서의 정신장애 진단은 문제가 되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장애가 되냐 안 되냐는 범주 안에 있는 일으켜지는 문제들이 발현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진단 범주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에 근거해서 진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이라는 것들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단 범주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방향성으로 또는 같은 어떤 방법으로 근거해서 진단되어지는 경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뢰와 타당도에 대한 분류의 문제점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타당도를 확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신뢰도를 확립할 수 없는 분류체계는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이거나 정신장애로 진단이 분류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 신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분류체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타당도가 함께 적용이 돼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정신병리 영역에서 임상가에게 진단 편람이 이렇게 제시되어지는 어떤 영역들도 DSM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개인을 평가하도록 되어진 부분들도 구조화하고 그 안에서 진단적 면접을 만든 이유도 신뢰도가 있고 그 안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래서 동등하게 그것들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DSM이라는 그런 편람을 우리가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런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바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동등하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장애에만 유무로 판단이 되는지는
우리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뢰도는 진단체계의 타당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적 타당도를 확립하는 5단계의 과정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는 임상적 기술이 좀 있겠죠. 장애의 증상을 넘어 특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임상적인 기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험실에 대한 연구, 진단에 의미 있는 상관물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능검사를 할 때 풀배터리 검사를 하거나 뭐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심리검사 안에서 이상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장애와 경계에 대한 설정도 필요합니다. 진단을 받은 사람 간에 어느 정도의 이질성이 보장되고 있기 위해서는 다른 장애하고는 좀 규정되는 경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추적 연구에 있어서는 진단검사와 재검사, 신뢰도 평가를 위한 추적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연구에서는 장애의 유전적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적인 연구들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진단적 타당도를 확립하는 5가지 단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단 분류의 문제점으로 조금 우리가 또 살필 수 있는 것들은 편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류 안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겠죠. 분류 체계는 이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배경에 있죠. 예를 들면 뭐 성에 대한 관념, 또 종교, 인종,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배경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리거나 어떤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품행장애나 어떤 행동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장애는 여성보다는 남자가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사고들은 굉장히 편향적인 사고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부분과 영역에 대해서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체계 안에서 그 다른 배경과 환경을 조금 살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동일 행동군이 사람에 따라서 진단되어지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분류 체계의 타당도와 유용성에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동일 행동군의 사람에 따라서 진단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분류 체계가 어느 척도를 가지고 타당성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그 증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과 유용성에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재적 편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편향이 사실은 성적 편향과 종교적인 편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파적인 생각, 또 종교성으로 갖고 있는 편파적인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애를 진단함에 있어서 분류에 있어 문제점으로 우리가 시사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많은 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증상의 경험을 이끄는 개개인만의 신념체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비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진단 분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또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분류는 정신장애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인상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장애, 증상, 상태, 고통받는 이런 용어들을 내담자가 질병 과정의 희생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분류가 주는 분명한 이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치료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임상가나 치료를 해야 되는 의사들이 그 상태에 대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효용성은 있지만 이 자체가 장애가 되고
어떤 고통받는 상태로 그 내담자가 희생물이 된다면 명명되어져서 낙인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진단의 분류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경감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사람을 분류하는 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진단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사실은 이상행동으로 보여지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소거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냥 분리하는 어떤 하나의 권력에 대한 만족을 좀 더 느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사실 쉬운 접근 방법은 이러한 의사들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처방을 받으려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적으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의사나 또는 상담사에게 권위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 방법을 배우고 해결하는 부분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류의 문제점은 의존적인 성향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더 고통을 완화시키는 처방을 받는 더 그래서 협력적인 관계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문제는 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또는 그런 오명을 씌울 수 있는 이상한 꼬리표를 붙이거나 낙인되는 것들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진단의 분류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냐, 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신장애 진단 분류에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정신장애를 분류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분류는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DSM 책에는 분명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임상심리학자들의 연구나 자문, 실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진단 편담으로 인해서 진단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조금은 더 내담자와 환자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용이 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고 DSM이나 다른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견이 가지고 있게 될 것도 있고요. 진단체계 자체가 장단점이 있다는 것들은 앞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들이 있지만 개별 정신장애에 대한 기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애 분류 편람을 통해서 개별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적으로 공식화는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치료에 다양한 함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정신병리의 연구를 촉진하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공식화돼서 분류체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들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상행동의 분류체계에는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장애를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분류하고 그 원인을 점액, 혈액, 황담즙, 흑담즙과 같은 체액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체액으로 설명하면서 이것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반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후 19세기에 독일의 정신의학자는 정신장애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작업이 오늘날의 정신장애 분류 체계보다 조금 더 발전된 기반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WHO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보건기구는 질병, 상해 및 사망, 원인에 대한 국제 통계 분류를 좀 나타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상행동의 분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는 기타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도 같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이러한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DSM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2013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SM-5가 출간되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질환의 환자들이나 내담자를 볼 때 그 기준표에 대한 것들로 살펴보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DS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SM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고요. 미국 정신의학회가 작성한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SM은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출간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체계로 가장 널리 사용도 되고 있고 국제보건기구에서 공인되어 있는 통계 편람입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DSM의 분류는 행동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을 기초로 범주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확립된 통일된 명칭은 전문가들 간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능하게 되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지식적 이론을 체계로 정리하여서 사람들에게 제공되면서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장애 간의 구별별 또는 향후에 예측되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추후의 목적과 치료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M-5의 개정 배경을 조금 살펴본다면 앞전에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분포로 되어 있던 DSM의 내용들이 조금 공통되어진 부분들이 삭제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최신 또 임상 결과에 의해서 경험적으로도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 다축면으로 이렇게 증상들을 굉장히 세분화했던 부분들이 사실 사용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삭제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SM-5는 조금은 새로운 국면에서 새롭게 조금 더 도약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앞전에 쓰였던 DSM의 그 로마 숫자로 표기되었던 것들도 아라비아 숫자로 변형되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배경을 조금 살펴본다면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한 결과를 조금 반영한 부분들이 있고요. 범주적 진단 체계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자 접근 및 임상의 유용성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분화한 것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편람에서 좀 제거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개정판의 숫자로 변경되었다는 점들 그리고 다축계가 폐지되었다는 것들 DSM-4에서는 다축계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실제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원적인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것들을 살필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증과 정신증의 차이를 조금 살펴본다면 특성으로 본다면 현실적인 판단력이 조금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증적인 상태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현실 판단력을 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정신증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신경증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신경증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반응들,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거나 결단을 내리거나 선택을 하거나 행동할 때에는 뚜렷한 손상이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망상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현실적인 감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손상들을 우리가 정신증의 환자들에게서는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효한 장애나 문제 안에서는 신경증에 있는 분들이 나타내고 있는 주호소 문제들은 불안 장애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엄습해 오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불안에 대한 장애를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얘기를 한다면 정신증은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주호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적으로 어떤 이상이 조금 더 있어서 지금은 정신분열증이라는 말 대신에 조현병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사고와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헬리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정신증의 부분들은 훨씬 더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경증에서 나타나는 불안장애와 우울증 정도의 손상이 된 장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뚜렷한 그리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병리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신경증자들은 경미한 문제가 있음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상태가 이해가 잘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우울한 감정이구나. 또는 내가 불안하구나. 그렇지만 왜 불안한지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태인지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증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상태에 대한 이해나 지각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각이 둔감해지고 둔마되어 있는 감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기 상태가 굉장히 와해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상태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적응함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불편함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증의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어떤 문제들을 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행동으로 외연화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발현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치료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요한 치료 방식은 신경증의 환자들은 대부분 외래 치료로 가능합니다. 방문 치료를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치료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신증의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해서 집중 치료를 하거나 또는 조금은 더 심각성이 더 있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심리평가와 진단의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조금 하게 되고 그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평가 목적에 대한 명료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명료화되고 기준점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어떤 평가를 가지고서 이상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 항목들을 나누고 목적을 세운다면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군에 대해서 이상 행동을 보였던 사례들과 또 행동 관찰들과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수집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평가하기로 한 목적에 부합한 그런 행동군에 대한 면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 관찰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이상 행동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인지적으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행동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행동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류하고 진단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심리생리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신체적인 반응이나 생리적인 측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함께 버무려지면서 자료의 해석과 통합을 통해서 임상적인 진단이 완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평가와 진단 과정 안에서 앞에 편람들을 통해서 어떤 기준과 그런 병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들을 평가하는 데의 목적을 명료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 계획 안에서 면접과 행동관찰, 심리검사 그리고 이런 측정을 통해서 진단, 임상적인 진단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신장애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그 유형 안에 있는 하위 범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세한 하위 범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부터 저희가 하나씩 나눌 텐데요. 그 이전에 어떤 범주들이 있고 그 범주 안에는 어떻게 아래로 하위 범주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불안장애에 대한 범주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인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요인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불안이 한 가지 요인으로 촉발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에 따라 불안 장애에도 이렇게 다양한 하위 범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 특정 공포증. 특정 공포증은 하나의 특정한 공포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공포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요즘 TV에서도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공황장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도 불안장애의 하위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장애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처음에 애착을 맺고 떨어질 때 조금 그런 불안을 크게 느끼는 부분들, 분리불안 장애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장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선택적 한묵증.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말을 하거나 또 하지 않게 되는 그 불안한 내 정서들 안에서 선택적으로 무언증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불안장애의 하위 범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강박장애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박장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하위들을 또 갖고 있는데요. 이 강박 성향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하위 범주 안에서는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박 장애가 있고 신체 변형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혹 손을 뜯어서 상담실에 올 때 손의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때로는 뭔가가 이런 모양들이 변형이 되어지는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신체가 변형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변형 장애들이 있고요. 저장장애. 저장장애는 어떤 물건들을 계속 저장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장애적 발달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TV나 매스컴에 보면 이런 저장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곳에 조금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유지를 버리지 못하고 가득 방 안에 담아놓던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다 모아서 버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이 버려지면 굉장히 이 안에서 불안과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저장함으로 안정감을 취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소품들을 같이 모아서 저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뽑기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모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뽑거나 불안해지거나 이럴 때 그런 요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을 조금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피부 벗기기 장애는 금방 아까 변형장애에서도 같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를 정말 뜯어서 벗겨서 뭐 이런 손톱에 거스름들을 뜯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변형들, 이런 피부를 벗기면서 자신의 불안과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좀 소거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장애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외상과 그 외상에 대한 외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관련된 장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라고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하위 범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조금 많이 대두되게 됐던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외상을 갖고 있는 그 기억들로 인해서 그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 유가족들, 또한 가족들에 대한 어떤 반응적인 장애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불안을 유발시키고 다양하게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들을 야기하고 있는 장애를 얘기를 하고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탈억제, 사회 관련 장애, 적응 장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는 애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반응적으로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탈억제, 사회 관련 장애나 적응 장애도 외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적응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관계나 어떤 사건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해리 장애와 그것들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리 장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나 사고를 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파편적으로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장애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리성 장애의 정체감 장애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해지면서 오게 되는 장애가 있고요. 해리성 기억상실증, 그래서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보면 순간적으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기억상실증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기억을 잃게 되거나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신체 증상으로는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 허위성 장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 장애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내원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보면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함 안에서 그것들이 갑자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은 더 기간이 오래된 기간 안에서 그 우울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그 우울이 지속되고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실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계속 좌절되는 경험들, 또 어린 시절에 과거에 있던 다양한 경험들이 형성되면서 우리들 안에 마음 안에 우울감이 조금 차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내사하게 되는 감정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보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장애의 하위 범주로 좀 본다면 주요 우울장애, 지속적 우울장애, 월경 전기 불쾌장애,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그 우울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감정이 계속 우울함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활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에너지를 좀 나타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경전기 불쾌장애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조금 상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우울감을 조금 느끼거나 그래서 원래 생활했던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파괴적 기분이 조절에 대해서 기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되게 좋았다가 조증을 가기도 하고 우울을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의 경계 안에서 그 부분이 조절하기가 어려운, 감정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양극성 장애는 양극을 같이 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증으로 갔다가 우울증으로 가는 어떤 부분이 같이 순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양극성 장애와 순환 감정 장애로 조금 나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조금 살필 수 있는데요. 이 정신분열은 지금은 조현병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과 그 조현병이 다른 조현병을 명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은 다른 분열의 스펙트럼 장애를 같이 묶어서 다른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현병 환자들하고 함께 미술치료 섹션을 좀 진행을 한 3년 정도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께서는 감각적이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언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해된 것들을 스스로 지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뒷말이 좀 맞지 않거나 시작한 말은 A였는데 끝날 때는 아주 엉뚱한 반응들로 이야기가 끝나거나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면서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반응성에 따라서도 자기가 느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경증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보편화라고 어떻게 명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준 안에서 본다면 병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게 굉장히 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체감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화를 내거나 또는 슬픈 감정을 느끼거나 할 때 이분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둔마되어 있거나 조금 느껴지지 못하는 의식을 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조금 구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으로 가는 조현병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치료적으로도 조금 예후가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 이런 조현병들은 약물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 호전될 수 있다는 것들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성격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A군 성격장애, B군 성격장애, C군 성격장애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A군, B군, C군에 따라서 나눠지는 범주들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다양한 성격장애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뭐 강박적인 성격장애나 뭐 그런 히스테리적인 성격장애나 이런 것들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행동들을 발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성격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것들이 고착되어서 지금 나의 성격을 기준하고 만들어내는 어떠한 척도들로 나타내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식장애, 섭식하고 있는 급식장애와 수면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급식장애에서는 신경성 식용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이식증, 반추장애 등이 속해서 있는데요. 폭식증은 다 아실 것이고요. 저희 거식증과 폭식증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섭식하고 급식함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많은 것들을 먹고 토해내고 있는 거식증 또는 어떤 상황에서 반응했을 때 많이 먹고 폭식증으로 가는 폭식장애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식증, 반추장애, 회피적이고 제한적 음식을 섭취하는 장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이럴 때 제한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서 그것들이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상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수면에 대한 수면 각성 장애를 조금 살펴본다면 수면과 수면, 각성장애, 불면장애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과다수면 장애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면증이나 발작증, 호흡 관련 수면 장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장애, 수면 이상증 등을 좀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이 삶에서 다 찾아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하루의 컨디션을 살폈을 때 잠을 잘 못 자거나 그것들이 수면에 장애가 된다라고 한다면 삶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위 범주로 인된 다양한 수면 장애들이 또 어떻게 우리 안에서는 이상적인 행동과 연결되어서 장애로 또 나타나는지 이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기능장애인데요. 이 성기능장애는 성기능에 대한 장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관계에 대한 어떤 장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다른 성애물이랑 관련된 도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장애들도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 안에서는 성기능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위 범주로 살펴본다면 성반응 단계와 성기능 장애, 실제적으로 기능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불감증이라든지 어떤 쾌감을 느끼거나 그런 데 있어서 감각적으로 그것들이 둔마되거나 느끼지 못하는 어떤 반응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반응으로 좀 나타나는 장애를 좀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착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음장애, 또 접촉 마찰장애, 성적 가해장애. 그래서 우리가 사디즘이나 마조이즘을 좀 살펴본다면 성적으로 굉장히 가해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거나 일상생활 안에서 이것들이 발현되거나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지만 저런 성적 가해 장애들은 그런 관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욕구들이나 자기 안에 있는 그 행동들이 저런 가해나 또는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는 부분들로 발현되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성애물 장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어떤 성애물이 있을 수 있죠. 패티시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고 성적 흥분을 더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과 같이 연결돼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도착에 대한 것들. 성도착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도착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찰하거나 이렇게 되고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안에서는 조금은 다른 형식들로 발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 범죄에 들어가는 저 성도착에 대한 부분들도 뒷부분에 저희가 이 성기능 장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불편증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조금 뒤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물질 관련 중독장애, 배설장애, 신경인지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분류는 물질 관련 중독장애의 하위 범주로는 알코올 관련된 장애, 알코올 중독증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 알코올에 관련돼서 어떤 중독적인 상태로 가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런 행동들, 이상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타와토 관련된 장애, 기타 물질 관련 장애, 비물질 관련 장애, 비물질 관련 장애로는 우리가 도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장애들이 또 뒤에 저희가 하위 범주로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배설장애. 배설장애는
배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윤효증이나 유분증을 이야기하죠. 소변을 계속 밤에 놓게 되거나 또 그런 대변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배설 장애를 통해서 이 하위범주에서는 또 어떤 이상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신경인지장애에서는 주요 및 경도신경장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선말 또는 기타 정신장애, 여러 가지 신경적으로 인지하는 데 기능적으로 어떤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나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것들 또 이 과정 안에서 저희가 하위 범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심리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요히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SM이라는 정신질환 통계 편람을 통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질병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질병에 따른 하위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장애 증상과 하위 범주는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장애 범주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들 안에서 하위 장애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이 장애에 대한 치료나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강의들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은 최근 DSM-4에서 DSM-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 DSM-5로 개정된 배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차원적 진단 체계의 보완이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 임상 분야의 신경생물학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세 번째, 다양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네 번째, 공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차원적 진단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DSM-5는 범주적 진단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원적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분류와 차원적 분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주 분류는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좀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어디냐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차원적 분류는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이 단지 이 부적응의 정도 차이일 뿐이지 질적인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범주적인 분류 안에서 이 행동들을 우리가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에 강의의 내용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DSM-5에서는 개정될 때에 앞전에 1, 2, 3, 4에서 있었던 아주 방대한 그런 이론들과 지식들을 함축하면서 5로 연결되어서 오는 부분들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세분화해서 나눠진 부분들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진단 기준에서 삭제되고 조금 더 보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들, 특히 임상 분야에서 신경생물학적인 것들이 중요시된다. 요즘에 뇌과학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요인들 또는 생물학적으로 또는 약물치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과 결과들을 통해서 그러한 임상과 경험을 다시 DSM-5에 조금 넣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양한 경험과 이런 연구의 경과들이 계속 새로운 연구에 반영이 돼야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성과와 어떤 치료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진 것들도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질환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울증이 걸렸을 때도 우울하다라는 어떤 주호소를 가지고 하나의 진단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병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위 범주에 대한 장애 분류를 볼 때 하위 범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장애 분류를 통해서 하위 범주로 나와져 있는 다양한 이 범주들과 장애들 안에는 공존하고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질환으로 이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상행동이 여러 가지로 불안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우울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강박적인 어떤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환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장애 진단 분류의 문제점 중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앞전에 진단 분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들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내담자가 질병 과정의 희생물처럼 보이게 되지 않는다. 2번, 진단의 분류에 대해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를 경감시키려는 노력보다 사람을 분류하는 것에 더 만족하게 만들 수 있다. 3번,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4번, 간접적인 문제는 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오명을 씌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 정답은 1번이겠죠. 내담자가 질병 과정의 희생물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 안에는 이런 분류가 정신장애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인상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장애 또는 이 증상 또는 이 상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이 퇴색돼서 그 질병 과정의 희생물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내담자나 환자들에게 꼬리표를 정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더 이것들은 그냥 하나의 질병인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과 과정으로 조금 쓰여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분류 이상심리에 대한 분류와 그 진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상행동과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반응들을 그냥 분류로 하는 체계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진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이 필요한 점인지 또는 어떤 점이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다양한 진단 분류들이 있고 그 편람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앞전에 배웠던 강의들을 하나씩 하위 범주로 조금 살펴보는 강의들을 연결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안장애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불안장애가 어떤 것이며 그 불안장애의 하위 범주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